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좋은 호재들을 앞두고 왜 코인 시장이 재미가 없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뭔가 생뚱맞은 것만 조금 오르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시즌이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립토 지수를 보니까요, 다시 극단적인 공포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은 24, 극단적 공포, 어제는 그냥 공포, 저번 주는 또 극단적 공포, 그러니까 25를 기준으로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조차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비축 기업, 일명 비트마인 같은 DAT 기업들의 코인 매수량이 4개월 전 대비해서 무려 95%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6월 말에서 7월 초 비트마인이다, 샤프링크다, 톰리다 나와서 연일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쳤는데 그때 대비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비축 기업들의 매수량이 95%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난 3개월의 가격을 보면요. 비트코인은 약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DAT 시행 기업들의 주가는 무려 40에서 90%까지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축 기업을 사면 이더리움이 5% 오르면 10%, 15%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지금 반대로 떨어지니까 거의 역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처럼 비트마인에 대한 확신과 향후 5년까지 모아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좀 마라톤적인 마인드가 없는 한 이런 기업들로 또는 알트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사는 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팔아버리면 더 시장 충격이 심각할 수 있겠다. 이런 흉흉한 기사들도 보이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1억 5,400만 원대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 게다가 어제 이제 AI나 이런 기술주들도 꽤나 떨어졌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채굴을 하는 이 회사들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AI 테마가 떨어지니까 채굴 주식, 이거 안 그래도 힘든데 동반 하락을 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쪽에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그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다. 엔비디아에 좋을 수가 없겠죠. 한 3%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코어비브라는 이 회사도 16% 떨어졌고 테라울프, 비트디어 웬만한 이제 채굴 주식들은 10% 넘게 떨어졌다. 최근에 보니까 마라톤 디지털 CEO, 그 채굴 주식 회사도 나와서 업계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상황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셧다운이 거의 이제 해제,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늘 오전 6시쯤에 셧다운 해제 투표를 하거든요.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이니까 오늘이에요. 거의 조만간 벌어질 일. 물론 이제 상원 통과했고 하원 통과하면 대통령 사인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은 당연히 사인을 할 거니까 이거 종료 기대감에 좀 좋아질 법도 한데 다시 고꾸라져 버렸고요. 우리 10월 말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었고 당시에 양적 긴축을 12월 1일자로 해서 종료하겠다. 아니 이거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된다는 건 좋은 건데 도대체 왜 떨어지느냐? 게다가 제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봤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해서 보니까 여전히 67.9%입니다. 12월 달에도 거의 금리 인하가 제가 볼 때 확정적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여기에 대한 일단 소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미친 듯한 유동성 주입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게 들어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은행의 준비금, 지급 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GDP가 있고요. 그러니까 버는 거 대비해서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좋다고 하는데요. 자, 요게 이제 최근의 현황인 것 같고 가장 이제 큰 사단이 났을 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날짜로 19년도 9월 17일
소파 금리가요. 이게 단기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2%에서 무려 5.25%까지 말도 안 되게 치솟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급하게 지금 불을 껐던 상황.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정말 난리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도 연준의 준비금, 은행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이 돈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출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거의 뭐 요 정도 갭, 지금 거의 근래 한 4, 5년 들어서 가장 낮은 은행의 지급 준비금, 가선 안 될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예상을 좀 넣어봤는데요. 분명히 오르긴 오를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기울기를 제가 예상을 한 건데요. 생각보다 더디게 올라가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더디게 초반에는 올라갈 수 있다. 연준에서도요, 26년 1분기 기준으로 국채 매입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가운데에 보통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로 갈 수 있다. 근데 보통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짧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내년에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속도와 양입니다. 이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치 또는 보고서의 계획에 따르면 한 월에 연준이 2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급준비금 채워갈 거다. 연으로 환산해봤자 2,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없으니까 20년도 3월에서 6월 달에 전부 다도 아니고요. 월에만 무려 8천억 달러의 은행 지급 준비금이 쌓였었습니다. 대차 대조표가 충전이 되면서 굉장히 유동성을 어, 어, 이제 시장에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해봤자 월에도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지급 준비금을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더딘다.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저수지에 양동이 한 바가지 붙는 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20년도, 21년도 뭐 그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정말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연준의 뭐 대차 대조표가 채워진다고 하면요. 22년도 초에 최정점을 찍었는데, 그때까지 가는데 무려 10년 정도 걸린다. 이 정도 속도가 얼마나 지금 더딘지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24년도 조금 뭐 한 1년 정도 된 페드의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점진적으로 요거를 늘려갈 수 있다에 앞서서 단기 국채, 단기 채권 위주로 매입을 한다. 단기라면 이제 1년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좀 뭐 양적 완화를 하고 하기엔 애매할 수 있다. 즉 장기로 가는 게 더 좋거든요. 이 개념을 한번 나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중요하긴 해요. 자, 연준은 향후 아마 국채를 매수를 하는 구매자가 되겠죠. 뭐 이제 팔 때도 있지만 향후 국채 구매자가 될 것이고 이제 재무부는 국채를 공급하는 사람, 즉 돈을 빌립니다. 국채를 사람들 은행들에게 팔고 돈을 빌리는 국채 공급자. 이 개념을 갖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아까 연준이 단기를 좀 이렇게 사서 양적 완화 비스무리한 걸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연준은 장기채를 사야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요. 장기 국채를 사야만 영구적인 뭐 진짜 의미의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단기를 샀다? 단기가 오면요. 이 만기가 빨리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단기 뭐 만기 되면 또 빌려줘야 되고 또 빌려줘야 되고 뭔가 좀 불안하다. 계속 메꿔야 되니까 반면에 장기채를 사놓으면 그냥 영구적으로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든 투자를 하든 여러 개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단기채를 찍어야 유동성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조금 반대 개념이에요.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찍어내야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자를 적게 내겠죠. 최근까지도 고금리였잖아요. 빨리빨리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는 조금 줄 수 있고 은행들 입장에서 즉 이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재무부로부터 돈을 빨리 받겠죠. 왜냐하면 단기채니까. 반대로 길게 빌려주면 은행들은 돈을 길게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대신 이자는 적게 받겠지만 재무부 입장에서도 단기채가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이래야 좋다. 이 개념을 아시면 좀 편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년도 9월 아까 레포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당시에 1조 달러가 넘는 단기 대출, 레포를 이제 은행들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기가 오고 또 만기가 오고 이거 투입을 해봤자 급한 불만 껐지 장기적인 양적 완화 효과는 없다. 즉 연준은 장기채를 사야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지금 단기를 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자, 또 하나, 20년도 3월 팬데믹 때 이거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양적 완화였다. 왜냐하면 2조 달러가 넘는 장기채를 투입을 했습니다. 장기는 영구적인 양적 완화가 효과가 있다. 돈 오래 가져가서 그거 열심히 쓰고 나중에 갚아.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영구적으로 상승한다. 자, 근데 최근에 내년 초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뭐부터 산다? 일단 속도도 더딜 뿐더러 단기채 위주로 산다고 하니까 사실 연준에 단기간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렵다. 이게 좀 핵심적인 오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연준이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도 잘 안 듣고 리더십도 불안하죠. 막 이제 조금 레임덕도 나온 것 같아요. 파월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런 연준보다 사실 더 강력한 부서 여기를 어찌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일단 정답은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22년, 23년, 24년 금리를 오히려 인상했던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니 델런 그 전 재무장관의 마술과 같은 솜씨로 뭐 앨런 오믹스라고 뭐 비판을 하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른 얘기로는 스텔스 양적 완화 이 효과로 코인이나 주식이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금리를 올리면 원래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왜 주식 코인이 올랐을까요? 제니 델런의 마법 때문이다.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서 재무부 입장에서는 단기 국채를 찍는 게 유동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거의 뭐 반칙을 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스캇베센트의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국채 발행 규모를 이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11월 6일자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국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겠다. 즉 25년도 11월부터 26년도 1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근데 이 뒤에 말이 뭔가 또 조금 찜찜합니다. 향후 발행 확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겠다. 뭘 이대로 뭘 발행을 더 확대한다는 건지 이 제목에서는 안 나왔지만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장기 국채를 조금 더 많이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단기를 찍는 게 좋은데 장기 더 늘릴 수 있어. 이런 발언이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즉, 과거에는 단기채를 많이 찍었으니까 이거 돌려막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는 장기채를 좀 많이 찍어내자. 이걸로 빚을 다 내고 싶어. 이런 이제 뉘앙스를 비춰준 겁니다. 근데 장기채를 많이 찍으면 장기채를 연준이 많이 사는 게 진정한 양적 완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은 해봤자 단기 살 건데 당분간 장기채 살 일이 없어. 장기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사는 채권자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장기채를 많이 이렇게 찍으면 나는 돈을 오랫동안 재무부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못 받겠네. 나는 단기 사고 싶은데 장기만 팔아? 장기를 사면 장기로 돈이 묶이니까 레포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래서 장기채를 많이 찍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유동성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황을 좀 지금 요약을 해보면요. 현재는 뭐 소파 금리 하락이 되면서 좀 유동성 발작이 진정세는 됐지만 여전히 유동성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연준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느리고 양이 적고 재무부도 보니까 아니 장기채를 갑자기 느릴까 뭐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심리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언제 좋아질 수 있느냐? 뭐 요게 관건일 텐데 뭐 정확한 타이밍은 저도 모르지만 이벤트로 좀 그나마 추정을 해본다면 일단은 관세 전쟁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중국과 합의를 하고 이런 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의외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는 뭔가 유동성을 퍼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뭐 또 다른 뭐 사건으로는 뭔가 큰 사단이 나면 또 돈을 어쩔 수 없이 뿌려야 될 수 있긴 하겠죠. 연준이나 재무부나. 근데, 최근에 뭐 큰 사단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사단들, 뭐 JP 모건의 바퀴벌레 발언 기억나시죠? 뭐 서프라임 이 자동차 중고업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또 최근에 블랙락도 사모펀드 뭐 대출해줬다가 뭐 한 1.5억 달러 정도 날리고 이런 작은 사단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큰 사단이 나는 건 우리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반갑진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관세가 정리가 되고 좀 중간선거와 가까워지고 뭐 이런 상황, 뭐 추수감사절도 좀 지나고 뭐 이런 상황이 와야 재무부가 예전에 뭐 장기채를 많이 찍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아니 왜 재무부가 말을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년 초에 트럼프의 이제 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딱 됐습니다. 근데 뭔가 좀 국채 발행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보통 전 정부를 욕을 하죠. 뭐 정확하게 제니 델런 장관이 단기채를 너무 과다하게 찍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이 단기채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막 파티를 벌여놓고 실제로는 유동성 막 이제 다 떨어져 있고 영래포 완전 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스콧 베센트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건 반칙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단기채 과다 발행을 비판했다는 건 장기채를 나는 앞으로 많이 찍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니 델런을 욕했으니까. 그래서 24년도에도 사실 기준금리가 많이 인하도 됐었거든요. 심지어 B컷도 있고 했지만 오히려 장기금리가 급등을 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우리 작년 하반기 기억나시죠? 막 장기 10년물이 뭐 5%를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게 기준금리 떨어뜨려도 장기금리 많이 찍겠네, 장기 국채 많이 찍겠네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거는 말이었죠.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말이었고 실제로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현행이 유지되거나 본인이 단기채를 제니 델런보다 더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4년도부터 뭐 올해 10월 말까지 T빌이 이제 단기 국채거든요. 야, 이 제니 델런이 정말 마술과 같은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그 정도가 단기 국채의 권고 비중, 마지노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엄청나게 찍었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즐거웠죠. 뭐 증시도 잘 맞고 부양을 하면서 뭐 떨어졌다고 해도 워낙 높은 단계여서 요때쯤에 스캇 베센트가 옐런 장관을 전 장관을 비판을 했었죠. 옐런 때문에 불안하다. 실제로 25년도 초 경제 기사 보면요. 단기 만기는 빨리빨리 오잖아요. 이거 엄청 불안하다. 뭐 3조 달러나 만기가 오래 온다. 이런 기사 쉽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정작 본인은 스캇 베센트는 제가 검은 선을 그어봤습니다. 비판했을 때 이후로부터 단기 국채를 더 찍으면 더 찍었지 한 번도 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했지만 결국은 단기가 좋다면서 하면서 돈을 단기적으로 더 찍어냈다는 거겠죠. 물론 고금리 영향도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도 제가 볼 때는 말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결국 그들의 말이 바뀔 때까지 여유 있게 뛰는 자가 결국은 다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상승이 오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트럼프나 연준이나 재무부에서조차 관세 전쟁 중이라서 평소에 잘 꺼내든 그 유동성 무기조차도 계속 지연시키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단타나 비트로 만회하시려기보다는 긴축 모드로 우량 코인들을 우리도 조금씩 사 모아가면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로 뛰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